자, 9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도 수원에 있는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수원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인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보면 4억 2천짜리가 뭐야? 2억 9,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떨어졌다 문제가 있다. 예? 아멘. 거기서 또 뭐 아멘 나와. 아, 참. 자, 여기 보면 세입자가 3명이 있는데 백형규가 있고 김현숙이가 있고 박동순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강제경매죠. 강제경매다 보니까 근저당이 그 앞에 있는데 근저당보다 세입자들이 전부 다 빠르다 보니까 전부 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이 권리분석하면서 참 의문을 벌였습니다. 뭐냐면 자 보십시오. 근저당 설정을 아는베이가 했죠. 근데 아는베이가 경매를 집어넣었죠. 그럼 여기 아는베이가 근저당 설정을 3,400만 원 했죠. 그러면 3,400만 원 했으면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해서 3,400만 원을 청구를 했으면 맥시멈 3,400을 청구하고 임의경매이 되죠. 근데 그보다 넘어간 3,500만 원을 청구했죠. 그러면서 무슨 경매했죠? 강제경매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해서 이 아는 명의가 따로 돈 받는 게 또 있는 건가? 이런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다가 설정을 해주고 이자를 달랬는데 이자를 안 주니까 이 근저당 설정은 내버려두고 이자만 갖고 집어넣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보면.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뭐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한 명 있는 게 3명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근저당이 16년도에 있죠. 근데 15년도에 했고 학정도 15년도에 했죠. 그러니까 기준거리보다 빨리 들어왔죠. 기준거리보다 빨리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다?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자한테 받아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김현숙이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박동순이를 보십시다. 박동순이가 전입을 언제 했죠? 2017년도에 했죠. 그러면 여기보다 근저당보다 빨리 했죠. 그런데 확정일자는 2019년도에 했죠. 그럼 근저당보다 늦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를 했으면 확정이 근저당보다 늦죠. 늦으면 배당 요구를 해서도 안 주죠. 그럼 우리 사람이 누구한테 달라죠? 우리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를 했는데 보증금이 1,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기준거리보다 늦어도 우선 배당을 해주죠. 그러니까 김현숙이하고 박동순이는 이 대항력이 있어도 낙찰자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는 백형규 한 사람은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봤더니 여기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니까 예전에 임의개시 경매 결정한 것이 있죠. 2019 타이 5,700 이렇게 했죠. 했는데 보니까 취소가 됐죠. 경매를 한번 집어넣었다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집어넣었다 취소된 이 사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먼저 번하고 똑같아. 이번하고 똑같아. 어떤 놈이야? 아는 병이죠. 또 아는 병이가 강제경매 집어넣었죠. 이때도 3,500을. 그러고 그래요. 그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데 먼저 번에는 총 가격이 얼마나? 감정 가격이 3억 2,700인데 누군지 몰라도 된다. 3억 7,600으로 감정가보다 더 질렀죠. 그러니까 이만큼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허가가 났는데 대급제금 기한을 했는데 아까 보면 취소됐다는 얘기를 취하시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경매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얼마 1년 지나서 다시 집어넣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4억 2,600으로 올라져 갖고 똑같이 다시 진행된 겁니다.
전입자도 똑같으죠. 근데 지금 현재 전입자는 누가 있죠? 백형규가 있죠. 그럼 먼저 번에 했을 땐 누가 있어요? 안명희가 있죠. 그럼 먼저 번에 1년 전에 안명희가 있었으면 지금도 안명희지 맞죠? 여기 백형규가 있으면 누가 안명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안명희가 없고 지금 백형규가 있잖아요. 그냥 그래요. 이상해, 안 이상해?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자, 안명희가 1999년 6월 28일이죠. 똑같네. 여기 보게끔 되면 1906월 28일이죠. 안명희가 하고 백형규. 저는 안명희가 백형규하고 같은 부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입자가 아니고 세입자가 아니고 그냥 건물과 주인과 관계에 있는 전입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대항력은 어떤다? 무시를 하고 입찰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먼저 번에도 그렇게 해갖고 어떤다? 낙찰이 된데 취하시켰죠. 맞아요, 틀려요? 예. 채권자도 안 치고 소유자도 뺏기고. 집이 2층 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서를 자세히 보게끔 되면 1층에도 현관문이 2개고 2층에도 2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집을 세를 4가구를 세를 준 건가 4가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밀양에 보면은 토지가 48평에 건물에 44.87평에 보면 1억 4,700짜리가 7,500까지 떨어졌는데 보면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없습니다. 없고 기준거래도 늦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면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근데 저당 설정이 2015년도에 돼 있죠? 근데 이 사람 몇 년도에? 16년도에 했고 16년도에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거래보다 늦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없습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하다 보니까 낙찰자한테는 받아가지 못하고 대항력 없으니까 받아가지 못하고 뭐 보면 소액 임차인으로 1,500 정도는 받아갈 수 있고 나머지 민배당은 소멸이 되니까 낙찰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있는 건물이 1억 4,700에서 지금 7,500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 미장에 있는 여기 있는 곳에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자기 동네에 나오는 경매 물건을 봤을 때에 돈이 된다고 하면은 3차 때 낙찰 받아갔어요, 안 받아갔어요? 받아갔겠죠. 자기가 받아가지 않더라도 누구를 세워서라도 받아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이면은 감정가에 팔지 못하고 한번 떨어진 가격으로 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격과 9,400과 7,500 중간 정도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1억 1,700 정도에 공인중개사한테 팔아주십시오 해서 팔아달라고 얘기하고 빠져나오는 걸로 보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이상 써서는 마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하고 뒤에 이렇게 타일로 붙여놓은 이렇게 집인데 세를 줄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은 감정가에 한번 떨어진 가격으로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팔고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11번째 물건입니다. 충청남도 홍성의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이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여기가 보게끔 되면
전입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얼마라고 했자고? 1,600만 원을 자기가 전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뭐냐면 계약서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거주하는 사람이 1,6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 이 현장은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서 봤는데 제가 이 동네를 내려서 옛날 동네예요. 옛날 동네에서 내려서 찾아가려고 하다가 자동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걸어서 한 200m를 찾아서 이렇게 보고 찾아가서 가봤더니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땅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노란 색깔 이렇게 칠해진 거 있죠, 이렇게. 이 노란 색깔로 칠해진 것이 이게 뭐야? 현황도로고 지적도상은 도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옛날 동네에 지적도상은 도로가 있고 현황도로가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마을 안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 안길이다. 이거는 뭐냐면 지적도나 이런 도로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오래전서부터 100년 전서부터 동네가 형성돼 가지고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하고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아도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도로가 있고 요 땅 여기 요만큼은 지금 앞집에서 어떻게 한다? 앞집에서 우리 땅을 차지하고 도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 땅은 요 앞집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여기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땅은 지금 앞집 땅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이 우리가 소송하기 전에 먼저 이 땅은 내가 취득시효로 주장하고 있어서 내가 20년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땅을 잘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으면 현황 측량을 하면 이 건물이 이만큼 침범한 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 건물 주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너 건물 자를래? 내 땅 살래? 그러면 건물 자른데 산대. 그러니까 요 잘라서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집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앞에가 마당이에요. 여기 있고 여기 안에 건물이 있는데 이 마당까지 전부 다가 내 땅인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오른쪽 우측에는 약간 도로가 있는데 현황도로가 높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우측 도로가 높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최소 나쁘게 봅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여기 건물을 여기다가 2층을 지으면은 지하는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를 도로를 지하로 잡아서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들면 여기 지하로 만들어지게끔 용적률 안 들어가고 집을 지으면 사실은 이렇게 옆에 있는 도로가 높은 것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건축 허가를 받는 사람 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세대나 이런 거를 칠 때 이런 경우에 보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비로티를 만들어서 여기를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위층에 건물을 2층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근데 땅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도로에 땅이 생긴 정도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보면 얼마까지 떨어졌었죠? 3,700이죠. 130, 3,700인데 이거 보면 60만 원은 넘어가는 땅이거든요, 이게. 이거 잘라서 앞집한테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는 3,700만 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문중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중호라는 사람은 전입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죠. 배당 요구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문중호라는 사람은 이 집이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 집에 비어 있으니까 무전 취직자가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입을 했든지 누구는 법적으로 안 무서운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전 취식자가 빈집 건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낙찰받았는데 나가라 그러면 난 어차피 여기서 나가면 죽는 사람이다. 차라리 내가 나가서 죽느니 네가 난 죽여다 이러고 들어놓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런 사람 내보내기 위해서는 한 1, 200만 원 정도는 따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것이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무전 취식자가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면 거기서 쫓겨나면 단박에 한 대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거 힘들어요. 보통 갖고 어차피 나는 죽는 사람이다 해갖고. 근데 이제 한 200만 원 준다면 나가.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한 10여 년 동안 200만 원이라는 돈을 한 번도 안 만져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200만 원을 갖고 아프다 그랬더니 나가겠다 그래갖고 나갔던 적이 있어요. 보면. 그럼 보증금 럼쪽이네요. 예? 보증금 나와 있는 건 럼쪽이네요. 보증금이 어디 나와 있어 여기. 1600만. 아니 그건 전 감정가가 갔으니까 저기 뭐 1600만 원 지가 얘기한 거지 무슨 16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면. 12번째 물건입니다. 아니 전입신고도 안 하고 학정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1600만 원이라고 감정가가 갔더니 자세히 읽어보면 감정사가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이름으로 1600만 원이라고 얘기해서 계약서 부자한테는 계약서가 없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 감정평가에서 다 나오는데 뭐. 이런 사람은 이제 인도명령에 의해서 안 나가면 이제 강제 집행하잖아요. 그럼 강제 집행하면 집행관이 와서 끄집어내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 다시 집행관이 끄집어내면 나갔다. 그날 밤에 다시 들어가 있어. 그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200만 원인가 제가 150만 원인가 200만 원 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무전 취식자가 있었을 때 30만 원 갖고 갔더니 쳐다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까지 올라갔어. 내가 200만 원 가지고 가서 30만 원 보여주고 다시 20만 원 듣고 50만 원 보여주고 100만 원 보여주고 나중에 150만 원 보내주고 아씨. 그러니까 이런 무전 취식자가 있는 것이 힘들더라. 이게. 자, 12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목이 대지죠. 대지인데 몇 평이? 590평이죠. 대지가 590평이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음성군에 그 마장면 삼중면 뭐 마장님과 거기에 390평 된 대지가 100년 전에 지어진 한옥이 있는 거를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땅만 낙찰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지금 590평인데 3억 1,600만 원까지 떨어졌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경주시 외등급이라 그러면 100만 원은 제가 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만 원씩만 친다도 6, 8, 40은 4억 8천이에요. 근데 보면 3억 1,6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도 가격이 어떻나? 저는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뭐가 포함돼서?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주자는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집이 세 채가 있어요. 근데 건축물 관리장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1940년도에 집을 지은 겁니다. 28년생이죠. 1940년도면 언제죠?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 때에 590평짜리 대지에다가 한옥을 이렇게 큰 거를 지었죠. 이렇게 큰 한옥을 지었죠. 내가 보기에는 이완용이하고 사촌쯤 돼갖고 일본하고 일본에 뭐하고 결탁을 하지 않았으면 이 당시의 경주에 이렇게 590평짜리 대지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제시대 때 전에 또는 초창기라든가 그럴 때는 아닌데 일제시대 거의 끝날 무렵쯤 돼갖고 590평을 대지로 만들어갖고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이 몇 채라고요? 이런 집이 한 채가 있고 이런 집이 한 채가 있고 이런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했다 그랬죠? 결혼하기 전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일했던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인테리어 회사라는 곳에 토탈 디자인이라는 곳에 제가 그 1호 우리 그 교수가 그런 회사를 만들었고 내가 학교 막 졸업을 하면서 너 우리 회사로 와라 해갖고 처음에 그 회사를 갔을 때 우리 교수하고 나하고 우리 교수님 처제하고 3명이서 했던 회사가 이제 토탈 디자인이라고 있었는데 그럴 때 다닐 때에 이런 집 있죠? 이런 집 허문다 그러면 그때 살아 다녔습니다. 허문다 그러면. 옛날에 저기 해화동에 보면 서울대학교 있을 때 그거 허물을 때도 제가 살아갔거든요. 살아갔던 거 그때 허물은 빨간 벽돌 일제시대 때 빨간 벽돌 지은 거 파벽이라고 그러죠. 그거 사가지고 인테리어 쓸 때 파벽 쓰고 거기에 나무 기둥 이렇게 큰 거 있죠. 그것도 삽니다. 그 기둥을 사서 뭘 쓰냐면 내가 집을 지어줄 때 창, 문 이런 걸 만듭니다. 그걸로 목공소에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문이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당시 제가 젊었을 때 한 40년 전에는 나무로 문짝을 만들었는데 나무가 건조되지 않은 나무 갖고 문짝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보일러 떼고 물 떼고 나면 나무가 말라서 비틀어져 갖고 문짝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제일 갖고 하자가 제일 많은 게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문짝이 안 맞는다고 제일 많은 게 그건데 그때 이런 나무를 사가지고 문짝을 짜면 벌써 40년, 50년이 건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도 비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이 집 있죠, 이 집. 이런 집이 있는데 보면 지금 보면 창도 있고 나무가 그대로 있죠. 이거는 창을 해서 나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옥만 따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와서 다 해체해서 가져가서 저쪽 다른 데서다가 한옥 지어달라고 이렇게 써서 지어줘서 모자란 것만 돈 만들어서 설계해서 지어주는 이런 것 때문에 건물만도 이거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도. 다른 사람 해체해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근데 제가 같이 현장을 가고 싶은데 그럴 정도로 좋은 건물인지 아닌지를 내가 현장 가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감정평가사에 의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 뭐야?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이 이게 기와가 바뀐 것 같아요. 옛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기와를 잘 모르겠어. 만약에 이 기와도 옛날 기와라면 상당히 좋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기와는 참 보면은 나중에 기와를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오리지널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짝이나 여기 보면 기둥이나 있고 대들보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대로 다 해체해서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고 보면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이런 물건이 있죠. 보면 이것도 제가 보면 괜찮습니다. 이게 요대로 짓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 합쳐서 이렇게 일자로 돼서 기역자로 짓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서 모질한 거 만들어 가지고 한옥을 지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갖고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한옥을 새로 지으면 한 7,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합쳐서 지면 한 3, 400만 원이 지어줘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그런 식으로 해서 팔 수 있는 거고, 이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 함부로 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지에 590평을 또 만들어서 또 팔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 다음에 13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게끔 되면은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에요. 뭐예요? 13분의 2 지분 매각이죠. 자, 그러면, 자, 여태까지는 섬에 있는 거든지, 뭐,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 이런 걸 봤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뭐예요? 지분으로 팔고 나오는 겁니다. 건물 매각 제외인 경우에는 내가 팔고 나오는 것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파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건물을 내 걸로 그러니까 건물 주인한테 땅을 팔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건물이 비어 있다는 것은 건물 주인이 땅을 살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건물 매각죄에 땅만 사는 것은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파는 걸로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번 거는 뭐냐면은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자, 이 지분 매각을 가지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팔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건물을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지분이지만 주인 행사를 하면서 쓰는 사람이 있죠. 그 주인한테 우리가 산 지분을 팔고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일반 매매로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놔야 봐야 13분의 2 지분 팔아달라고 해봐야 팔아주는 공인중개사 없다 보니까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해서 경매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다 팔게끔 되면은 1년 반 정도는 걸립니다.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경매다 보니까 신권으로 팔리지 않고 한번 떨어져야지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은 땅 주인이, 그러니까 현재 건물 주인이 살 확률이 없다고 할 때는 3차까지 떨어져야지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 지분 경매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빨리 팔고 나오려면 현재 건물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 내 지분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3개월이면 팔고 끝이 나오는 겁니다. 끝이 나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2,900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2천만 원까지 떨어진 걸 내가 2,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죠? 건물 주인한테 내가, 야, 너 내 집은 살래? 오케이, 살게. 얼마에 팔래? 그럼 내가 얼마에 판다고 그래요? 5천만 원. 이게 불러요. 감정 가격이 2,900짜리 5천 부르면 도둑놈이 아니야. 시기 불러.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보면 감정가 정도에 팔겠다 할 정도로 마음을 먹고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샀을 때 나머지 주인이 사느냐 안 사느냐거든요. 그런 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강제경매죠. 920만 원이죠.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이 아니고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자기가 다시 살려면 제일 첫 번째 취하시키는 방법이 있죠. 900만 원 갚아버려갖고. 아니면은 나한테다가 3천만 원 주고 사야 되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 자기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야 되겠죠.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으러 들어갔더니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왔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털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경매를 취하시키든지 내 지분을 사든지. 그러면 내 지분을 사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보면 누가 있죠? 여기 주인이
전대영이가 있고 한정자가 있죠. 전대영이하고 한정자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같잖아요. 그런데 전대영이는 73년생이고 한정자는 44년생이죠. 그러면 이분은 엄마고 이분은 어떻게? 아들이겠죠. 그러면 아들하고 엄마가 같이 살고 있죠. 근데 전대영이 집은 13분의 2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죠. 그러면 한정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 입장에서? 한정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대영이 거를 취하시키면 제일 돈이 적게 들어가죠. 근데 전대영이가 이것만 빚져서 또 줬어. 또 줬으면 취하를 시키면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취하를 못 시키고 뭐 해야 되겠죠? 내 지분을 사야 되겠죠. 공자우선 매수가 들어오든지. 만약에 취하를 시킨다 그러면 우린 취하 동의서를 써주고 몇백만 원 받으면 잔금 되지 않고도 우리는 끝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분에게 어떤다? 아까 감정가대로 내 땅을 사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한정자가 지금 보면 44년생이죠. 몇 살이에요? 76이요. 76이면 아직 88에 78. 78이면 88에 안 88에 78이면 좀 88이죠. 근데 혹시 만약에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이분이 공자 우선 배수하는 것도 모르고 잘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협상도 잘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땐 좀 낭패일 수 있는데 44년생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보면 두루노 있을 나이는 아니다 생각하고 예?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했는 거를 보면 집이 이렇게 좋더라고. 그리고 앞에 공원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팔릴 것 같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추천을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14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임야가 있고 전이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임야, 대지 뭐 이렇게 돼서 보면 전 있죠. 지목이 전인 경우에는 뭘 받아야 되죠? 이거는 농지죠. 이건 대지가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짓담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담한 건물은 주인이 누구죠? 짓담한 건물은 주인이 누구예요? 짓담한 건물은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시공사. 이렇게 틀린 얘기를 아주 씩씩하게 한단 말이에요. 보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건축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준공이 나기 전까지는 건축주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짓담한 건물도 건축주 명의 변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게 토지개발 2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짓담한 건물도 팔고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주인한테다가 우리는 어떤다? 짓담한 건물을 너 팔아라 해갖고 우리가 넘겨받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유치권 신고가 4억 4,200이 있죠? 자, 여기 보면 감정평가사가 이런 걸 만드는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나왔어, 감정평가사가?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이해관계인은 만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유치권이 뭐 할 수 있는 권리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붙들고 있는 권리인데, 붙들고 있어? 안 붙들고 있어? 안 붙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끔 되면, 모현농협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 받으려고 할 때는 용인구청에 가서 건축허가를 누가 받았나 보고, 이름이 누군가를 보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누군가를 보는다는 얘기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같이 있어서 법적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고, 그것만 이제 보는 거고, 건물 주인이 누군지를 보고, 그 다음에 모현 농협에 가서 유치원 배저 신청한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짓다가 말아도 유치권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아마 각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그 능원리 587-3이죠. 능원리.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마을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만큼이 우리가 낙찰 받는 땅이에요. 여기 도로서부터 여기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지어져 있다가 중단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마을이 있죠.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크게 보게끔 되면은 골프장으로 어떻게 한다? 둘러싸여 있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골프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에 있는 곳입니다. 이게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있는 겁니다. 골프장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경남하고 어떻게 한다? 성남하고 가깝죠. 분당하고. 이거 얼마든지 전원주택으로서 서울까지 출퇴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수강생들하고 같이 해서 공투로 만약에 한다면 공투로도 할까 이렇게 마음에서 공투를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은 이거는 공투를 한다면 최소한도 한 사람이 1억에서 2억 정도를 넣어서 1억 정도를 넣는다 그러면 한 6, 7명이 있어야 되고 2억씩 넣는다면 한 10명 정도는 돼서 그런 것이 성원이 된다고 하면은 공투로도 들어갈까 이런 마음을 좀 먹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토지 건물 전체 매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감정 가격이 4억 6천에 시작해서 1억 6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사실 먼저 번에 우리 그 현장 답사 갔다 왔지 않습니까? 현장 답사 갔을 때 여기에도 갔던 곳입니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권리분석에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대항력이 있는 차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물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에 사서 파느냐면 감정 가격보다 한 번 떨어진 가격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팔 수 있고 나오는 것인데 여기가 건물이 두 개예요. 보면 건물이 두 개인데 하나는 2층 집으로 된 주택이고 하나는 상가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주택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점포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임의 경매로 해갖고 집어넣은 게 전국농협에서 2억 1,900 정도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억 6천까지 떨어졌죠. 근데 여기 얼마에? 2억 1,000이죠. 그러면 이거를 낙찰을 받은다 그러면 제가 보면 4억 6천서부터 1억 6천까지 떨어졌으면 얼마 정도 쓰면은 낙찰 받을 것 같아요? 박 사장님. 예. 얼마 정도 쓰면 낙찰 받을 것 같아요? 이게 4억 6천인데 3억 6,800이고 2억 2,900이거든요. 예. 얼마 정도 쓰면은 낙찰을 받을 것 같아요? 2억 한 4, 5천.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잠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 얘기는 다 맞진 않지만은 여기 보시면 전국농협에서 청구를 2억 1,900을 했죠. 2020년 12월 달에. 그러면 지금 보면 2021년
12월 때는 1년 더 지났죠. 그럼 여기서 돈을 받을 것이 최소한도 한 2억 한 2천원 됐겠죠. 아니 2억 한 3천원 됐겠죠. 그러면 여기 전국농협에서 지금 보면 최저가가 1억 6천까지 떨어졌죠. 근데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라고요? 2억 3천이죠. 그럼 2억 3천인데 1억 6천까지 떨어져서 1억 6천에 누가 낙찰 받는다라면 2억 3천이면 쟤네들이 7천을 손해보는 거죠. 농협에서. 그래요. 그럼 농협에서 이게 무슨 돈을 잘못 빌려줘서 유치권이 있다든지 잘못 도로가 막혀 있는 것인지 잘못 빌려준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가격이 떨어졌죠. 이럴 때는 제 경험에 의하면 여기 전국농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돈을 받을 금액을 낙찰받을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자기네들 받을 돈 2억 3천 정도에는 입찰 들어갈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금액을 넘겨야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돈을 빌려준 것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이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특수한 물건에서 특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잘못 빌려줬을 때는 걔네들이 포기를 하는데 잘못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물건인데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어떤다? 하고 이런 농업에서 자기네 공인중개사 누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떨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됐고 우리가 권리분석 다 했으니까 얼마쯤에 들어가서 입찰을 해줘라. 이런 준비를 어떤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정도 이상은 써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1억 6천이니까 나는 한 1억 7천이나 1억 8천이나 1억 9천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건 낙찰을 받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정확하십니다. 제가 이제 보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오전에 11시, 오후 3시에 이 추천 물건 강의를 해주고 1년에 120만 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 물건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매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배우시고 학원에서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한 2, 3개월만 있으면 다 잊어먹어요. 권리분석 하는 거를. 근데 저는 1년 동안을 통해서 한 달에 2번씩 제가 물건을 권리분석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권리분석을 하는 걸 실전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1년 공부하는데 120만 원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 이럴 때는 낙찰을 또 받아서 1년에 한 개만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20만 원 이상은 벌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서울에서도 강의를 하고 부산사하고 제송로에서도 여기 보면 강의를 하는데 이 부산에서 하는 강의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전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수요일 날은 첫째 번 수요일 날이고 토요일 날은 두 번째 토요일 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이 아니라 두 번째 토요일 날 전 수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는 3일은 빨리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오신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보면은 부산에 분 말고 이제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곳에서 오신 분이 있고 지금 대구에도 오셨는데 사실은 대구에서 오시는 부산으로 오신 분이 많아요. 대여섯 부분은 지금 그 대구에서 부산으로 오십니다. 지금 우리 산사님은 서울로 오시는데 부산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한 3일 전이다 보니까 더 여유가 있이 강의를 듣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입찰에 들어갈 수가 있게끔 된다 보니까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16번째입니다. 이 16번째 강의를 하고 이제 한 10분 동안 쉬도록 하는데 오늘 보면 여기도 또 보면 대지야. 대지는 어떻게 790평이에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한 필지인데 대지로 어떻다 791평이 경매로 나왔는데 700평인데 여기 보면 얼마로 나왔죠? 보면 1억 4천짜리가 얼마까지 들었죠?
5,200까지 떨어졌죠.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전이더라도 도로가 옆에 붙어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면은 아침 저녁으로 버스가 한 번씩밖에 안 들어와도 평당 15만 원은 갑니다. 전국에서 어디든지. 근데 이게 뭐 700평이 보면 700평이 보면 약 20만 원 쪽 안 되게 시작을 해갖고 지금 얼마요? 5,2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왜 떨어졌느냐? 저기하고 가까워요. 여기 휴전선 있죠? 휴전선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가깝게 뭔 지금 북쪽 끝이에요, 보면. 북쪽 끝인데. 아니 근데 무서워. 참 몰라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따로 저한테다가 교수님 북쪽에 땅 좀 나오면 투자해드리니까 좀 그쪽에 나오는 땅 좀 경매로 싼 땅 나오는 거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부터 그게 생겼느냐?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이 만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쪽 휴전선 그쪽에 땅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보면. 근데 이쪽은 동분인데 서부전선에 아주 연천이나 포천이나 이쪽으로는 뭐 산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개성 쪽 가까운 쪽으로 북쪽은 보면. 근데 이쪽은 조금 그런 개성 쪽하고 먼 동쪽인데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로 해서 790평인데 5천만 원이다? 뭐,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물건입니다. 이제 7번째 물건은 10분 동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